자, 여러분들 그 2장 보세요. 2장 보면 뭐 회계 기능 및 재개정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참조 정도만 하세요. 회계가 결과적으로 그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정보 이용자한테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회계다. 그 정보 이용자가 채권자도 있고 주주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무슨 의사결정이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 회사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지금 사회 문제가 뭐예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죠. 다수예요, 다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외관법에 의해서 이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기업회계 기준이 IFRS가 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어요. 특수회계, 우리 특수 분야 회계 기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그 IFRS가 여러분들 시험범위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것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분식회계라고 해요. 분식회계. 즉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분식회계. 네? 분식회계는 주로 이 수익은 많게, 자산이 많게, 그리고 비용과 부채 적게 계산하는 거. 그러면 성과가 뻥튀기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영자들은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아가죠. 지금 사회 문제가 이거예요. 분식회계. 네? 실제로는 손실 났는데 이익 났다고 회계 처리해서 그 성과를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잘못 배분된다 이거죠. 회계 역할은 이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잘못된 정보를 보고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그러다가 거품이 빠져버리면 이제 손해는 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이. 네? 자, 그래서 회계에 거기 이 목적에서 뭐 옆에 기능도 나오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 유용한이라는 말, 그리고 전달할 때 우리는 재무제표에 의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 다룰 내용들은 이 유용하다는 얘기는 정보가 가져야 될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재무제표는 그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란 말이에요. 겉모습 이렇게.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세요. 그 40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IFRS의 특징 나오는데 이 120개 넘는 나라들이 여기 바로 외관법에 의해서 우리 IFRS 여러분들 시험범위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인데 사실 실무에서 국제회계 기준 적용 안 해요. 실무에서 한 90% 뭐 저희 거래처도 마찬가지지만 다 일반 기업 기준 적용하지 누가 IFRS 적용해요. IFRS는 다 대기업들이에요. 금융기관하고. 실제로 이 기업들은 일반 기업 기준 적용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일반 기업 기준을 조금씩 바꿔서 IFRS 쪽으로 바꿔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일반 기업 기준이 대다수다. 네? 근데 이제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IFRS로 바꿔버리니까 이제 다른 자격증도 다 IFRS로 바꿔버린 거죠, 이게. 네? 이렇게. 네? 실제 기업들은 일반 기업 기준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네? 수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 시험범위 이제 이건데, 요거 IFRS. 자, 요거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는 겉모습이고, 그 정보가 가져야 될 성격. 자, 사람으로 치면 이 외형 모습이고, 그 사람이 어때야 된다.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어떤 그런 규범적인 얘기가 바로 성격인데, 이 성격을 보고 질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네? 정보가 가져야 될 뭐다? 성격을 말한다. 네? 이렇게. 자, 40페이지에 있는 그 특징은 그 네 가지 좀 보시고, 거기 원칙 중심이라고 하는 거, 120개 넘는 나라.
이거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회계 기준을 예전부터 따랐어요, 이거를. 에? 그런데 미국이 2008년인가요? 금융위기가 왔죠. 그 미국 회계 기준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IFRS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글로벌화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준소가 있었는데 그걸로 만든 재무제표를 해외 투자자들이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IFRS로 다시 또 만들어요.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 비용이 2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뭘로 만들자? IFRS로 만들자. 에? 그러면 작성 비용도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 전 세계 추세에 쫓아서 유럽에서 만든 우리 국제 기준을 따라가자. 근데 이게 120개 넘는 나라들이 적용하는 기준서다 보니까 자,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면은 이 자세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적을 수가 없어요. 기준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원칙 중심으로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재량으로 니네 나라에 맞게 그걸 변형해서 써라. 이렇게 규정해 놨죠. 그러면 그렇게 원칙만 만들어 놓고 재량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이 확대되는 거예요. 주석 사항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인데 왜냐하면 나라마다 정치 환경이 틀리고 경제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이 확대된다 이거예요. 거기 공시사항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 기준서는 옛날에 가급적이면 재무제표 본문에다가 다 표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인 거니까 그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이렇게 120개 넘는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은 본문에 다 표시할 수가 없어요.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으로 설명을 많이 달아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IFRS는 보다 더 본문이 아주 간략하죠. 그리고 설명이 장황하지 이게. 네? 이렇게. 자, 그리고 기본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예요. 이게.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이 기업이 B라고 하는 기업의 주식을 60%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A가 B의 지분을 60% 가지고 있으면 A가 B를 100%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왜? 40%는 힘이 없는데 뭐 의사결정하면 다 얘가 다 의사결정할 건데. 에? 그러면 실질이 A가 B하고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원래는 하나다 이거예요. 에? 하나다. 자, 그래서 이 기본재무제표는 A하고 B를 합친 거. 여기 개별재무제표가 있어요. A의 재무상태표, B의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 개별재무제표는 지금 공시 안 해요. 이거는 공시 의무가 없어요. 공시 의무가 없는데 이거 두 개 합친 A하고 B 합친 이렇게 해서 만든 재무제표 이걸 보고 연결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이게 공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IFRS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게 이 공시 의무가 있는 재무제표니까 이게 그 개별 재무제표가 아니고 요것이 의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 A의 자산이 100이고 이게 60이고 40이에요. 근데 B 회사의 재무제표에 자 이게 200이고요. 이게 이제 1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8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A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60%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걸 합쳐요. 자, A 플러스 B다. 그러면 자산을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이다. 둘 간에 내부 거래 없다 치고 합치면 얼마? 180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180이다. 자, 그런데 여기 자본이 이제 문제인데, 이 뭐냐면, 여기다가 B집의 지분, B집의 지분. 자, 나머지 40%는 우리 A 회사 게 아니죠. 합쳐가지고 나머지 40% 우리 회사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서 120에 40%가 얼마예요? 40%가 얼마예요? 요거 지금 합쳐서 요 300에서 180 빼면은 120인데 거기 40%가 얼마예요? 48이죠. 맞아요? 48. 그리고 이 지배지분, 이 지배회사의 이제 지배지분인데, 지배지분은 우리 아까 봤죠? 아까 뭐예요? 자본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이 있고, 자본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 잉여금이 있고, 이렇게. 자, 요 나머지가 120에 60%가 72있죠. 맞아? 여러분들은 신나게 열심히 회계 공부했는데 실제 재무제표 표시되는 거 어떻게 표시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에? 무슨 얘기냐면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라고 그랬죠? 그건 두 회사 합치면 두 회사 합친 자본이 얼마예요? 120이잖아요. 그러면 A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 자기 지분이 아닌 40%는 그냥 총액만 쓰고 자기 60%에 해당되는 72는 어떻게? 자세히 써준다.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실제 이렇게 적힌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B집의 지분, 이거 몇 퍼센트? 40%. 이 집의 지분 몇 퍼센트? 60%. 60%는 어떻게? 자세히 좀 써준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다. 공시 의무가 있는 거. 네? 개별재무제표가 아니고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공정가치 적용 확대. 자, 이거는 유무형 자산은 재평가 모형,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법. 이거 다 시험 문제죠. 거기 유무형자 재평가 모형,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법은 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돼 있고. 자, 이제 그 정도 특징만 보세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자. 3장으로 넘어가자. 자, 뭐 이번 주에 한 기출문제 한 7문제 정도는 마스터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이론 파트까지 해서 7문제 충분히 나오니까.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자, 개념 체계인데, 자, 이 개념 체계는 IFRS가 아니죠. IFRS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IFRS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공통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놓은 거다? 설명해 놓은 설명집이다. 이거 설명집이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IFRS에서 뭐 자산을 얘기하고 부채를 얘기하고 자본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게 IFRS에 쭉 있는데 거기서 공통된 정의 같은 거를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설명지.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IFRS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네? 공통된 여기다가 다 설명을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IFRS는 아니에요, 이거. 개념체계. 자, 그래서, IFRS하고 상충할 때, 서로 내용이 다를 때, 뭐가 우선이다? 얘는 IFRS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에요? IFRS가 우선이에요. 이렇게. IFRS가 우선이다. 그래서 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제표 표시 1001호 그거 IFRS인데 거기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5가지가 나와요. 재무상태표, 또 뭐예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 주서. 근데 개념체계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가 우선이다? 재무제표 표시에서 말하는 재무제표 종류가 우선이니까 이게. 네?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거기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개념체계에서는 이제 개념체계의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가정, 자, 세 번째, 질적 특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요소의 정의, 자, 다섯 번째, 이 인식, 요건, 자, 여섯 번째, 그 측정, 자, 측정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본 유지 개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개념체계 구성이에요. 네? 개념체계 구성인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부분은 거의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네? 질적 특성이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속성이죠.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속성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본 유지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의 자본을 유지해야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자본 유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개념체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이제 거기 출제 포인트 봐보세요, 한번. 자, 일단은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이 중요하다. 뭐라 그랬어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갖춰야 될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밑에 1절에 개념체계의 목적 이렇게 나오는데, 그 1, 2, 3, 4, 5. 자, 그거는 뭐 참조하세요. 그냥 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들 때, 이 필요한 어떤 근거가 되고, 뭐 재무제표 작성자한테는 미비한, 뭐 회계처리하는 도움을 주고, 감사인한테 의견 영상하는 도움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팁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론 문제로 해서 잘 나오는 문구들, 이 맨 밑에 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요 말은 여러분들 예문에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하는 이 예문들은 알아둬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IFRS와 개념체계가 상충하면 뭐가 우선이다? IFRS가 우선이다. 개념체계는 우선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개념체계는 IFRS가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넘어가세요. 자, 43페이지 재무제표의 종료, 뭐 5가지 좀 알아두시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다. 5가지, 뭐,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는 거고, 6번째 보면은 이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16년, 2017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17년부터 우리 회사는 IFRS를 적용하겠대요. 여기는 예전부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했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 근데 우리 회사는 2017년부터 IFRS를 적용하겠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해 오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7년부터 IFRS 적용하면 사실은 16년 것도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IFRS 하기 위해서 그 규정으로 바꿔놔야 돼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비교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 6번에 보면 회계정책을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이게 뭐냐면 이제 일반기업 회계준에서 뭘로 바꾼 거예요? IFRS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17년도 12월 31일 우리 재무상태표 하고 16년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몇 개의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3개의 재무상태표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기간에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하고 저번 연도 포괄 손익계산서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근데 손익 항목들은 그 해에 발생하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바뀐 거 2개만 비교하죠. 하지만 재무상태표는 우리 거기 회계정책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그러면 요 기초 재무상태표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참조만 하세요, 나 이렇게.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자, 이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재무제표 만들 때 기본적으로 계속기업을 가정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 팁에 보면은 그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게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16년도에 이렇게 이 재무상태표에 이 건물이 있어요. 기계장치라고 하죠. 자, 기계장치를 10억 주고 사가지고 와서 감가상각을 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만약에 6억을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4억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계장치 10억 주고 사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사용함에 따라서 비용 처리한 게 6억이고,
아직 비용 처리 안 한 것이 4억 남았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계정에 차감 계정을 써준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유용한 정보잖아요. 이게 10억에서 6억 썼다고 해서 그냥 기계장치 4억 쓰면 도대체 얼마에 취득했고 얼마 감가상인지 모르죠. 하나의 스킬이에요. 네? 스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 다음 연도 갔더니 기계장치를 또 10억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감가상환 누계액은 8억을 감가상해서 이제 2억이 남았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래요? 가정이 뭐해? 계속기업의 가정. 우리 회사는 뭐해? 앞으로도 계속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기업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 그만둘 거다 그러면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되죠. 회사 그만한다는데. 네? 그냥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냥 작성하죠. 그거는 전제되는 게 뭐예요? 그 기본 가정에 뭐가 깔려있다? 우리 회사는 계속 기업하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한 금액 취득원가로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계속기업의 가정이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당신 10억 주고 사는데 지금은 고철값인데 여기다가 누구 마음대로 10억을 표시하냐 이거예요. 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 계속기업의 가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취득원가주의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계속기업의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거기 이 발생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를 제가 진도표를 했지만 진도표다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네? 진도가. 왜냐면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뭐냐면 여러분들 그 회계학에 깔려 있는 게 발생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비교되는 게 현금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 만약에 2015년도 2016년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면 자 14년도에 상품을 사가지고 와서 상품을 매입했어요. 1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운반비가 1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돈이 나갔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 그거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매를 했다. 근데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2016년도에 그 돈이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현금주의에서는 14년도에 현금이 얼마가 유출됐어요? 현금 유출이 얼마가 됐어요? 110만 원 이렇게. 자, 그리고 15년도에는 없죠. 16년도 갔더니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즉 현금이 나갈 때 현금주의에서는 비용이고 현금이 들어올 때 그걸 보고 수익이라고 그래요. 현금주의에서는. 네? 그러면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는 2014년도에 손실 났고 2016년도에 뭐가 났어요? 이익이 났죠. 그러면 도대체 이거 벌기 위해서 얼마가 희생됐는지 이 16년도 현금주의 손익계산서 보면 모르죠. 모르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14년도에 돈만 나갔지 그걸 통해서 뭐 얻어진 거가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게. 그걸 보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그래요. 그 현금주의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한대요. 안 되잖아요,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든지 늦출 수도 있고 좀 빨리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익 조작이 가능하다. 이게. 이익 조작이 가능하다. 이익 조작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주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 회계학에서 현금주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으로 가자 이거예요. 발생한 시점으로. 그럼 보세요. 이 돈이 왜 들어왔어요? 뭐 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물건 파는 거. 그게 물건이 파는 시점이 언제? 15년도잖아요. 이게. 그 15년도에 물건을 이 돈이 들어오게 하는 원인이 발생한 거예요.
원인이 발생한 시점이 이 물건을 우리가 인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수익을, 자, 150만 원을 잡아요. 자, 그리고 이거 벌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수익은 바로 대가예요. 그리고 성과예요, 성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벌기 위해서 희생된 거. 이거 벌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자, 그거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한다. 비용. 이렇게. 비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비용은 이거 150만 원 벌기 위해서 희생된 건데, 희생된 게 쫓아가 보니까 언제 돈이 나갔어요? 14년도에. 근데 상품 매입한 100만 원만 희생했어요? 운반비 10만 원도 희생했어요? 운반비도 희생한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100만 원하고 10만 원까지 합쳐진 얼마가 돼야 돼요? 110만 원. 네? 110만 원이 미래의 수익이 인식됐을 때 그때 가서 뭐 처리해야 돼? 비용 처리해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용 처리되지 않은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뭔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매입한 거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한 것을 뭘로 처리해야 돼? 자산 처리이죠. 그리고 취득 원가주의라고 그래요. 취득 원가주의. 자, 그래서 110만 원을 뭘로 잡아놓는다? 자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요 110만 원의 지출은 언제 제 역할을 해요? 팔려나갈 때. 그때 수익 인식하잖아요, 이게. 네? 그럼 그때 1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희생된 것을 110만 원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거 지출됐을 때 비용 처리하지 말고 뭘로 묶어놔야 된다? 뭘로 묶어놔야 돼요? 자산. 그래서 자산들은 다 뭐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비용이에요. 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미래의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않고 지금 당장 수익 창출에 공헌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다 단기 비용이에요. 접대비, 광고 선전비, 우리 또 뭐예요? 급여 이런 것들. 네? 지금 매출에 바로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판관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자, 이거 자산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뭐다? 취득 뭐에? 원가주의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발생주의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현금주의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현금주의에서는 나가면 비용이고 들어오면 수익인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발생주의를 도입했더니 여기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고 여기 매출채권이라는 게 발생하죠. 즉 말해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이에 재무상태의 변동을 잘 나타내줘요, 안 나타내줘요? 잘 나타내주잖아요, 이게. 현금주의에서는 매출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의 형태가 있었다는 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잖아요, 이게. 그럼 뭐가 더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잘 나타내줘요?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중에서. 발생주의가 중간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전에 재고자산의 형태와 매출채권의 형태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에? 즉, 현금주의가 이렇게 있으면 발생주의는 거기에서 막 개정 과목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 이렇게. 뭔지 이해되나? 이거? 발생주의.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발생주의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원리. 자, 이거 수익과 비용의 뭐다? 수익 비용 뭐다? 대응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취득 원가주의라고 하는 거. 자,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건물을 샀어요. 건물 100억 주고 샀네요. 근데 건물을 몇 년 동안 쓸 거냐면 40년 동안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면서 뭔가 효익을 우리가 얻지요. 맞아요? 효익을 얻어요. 돈은 지금 당장 100억이 지출됐는데 그거를 자산으로 잡아놓고 그것이 40년 동안 향유하면서 얻게 되는 효익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네? 무슨 얘기 돼요? 다 여기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다. 네? 파생되는 것들이다. 감가상각이다. 라고 하는 거, 비용 쭉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회계는 원리만 잘 돼 있으면 그 이후의 것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산이, 자, 더 이상 자산을, 이 미래에 효익이 느껴지지 않으면 뭘로 처리하라 했어요? 비용 처리하라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계장치를 쓰다가 기계장치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기말에 가서 그 가치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으로 잡혀있던 거 어떻게 해야 돼? 비용 처리해야죠. 그게 왜? 손상 자손이에요. 그렇죠?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 100억이 있는데 기말에 갔더니 한 10억 정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상각이 바로 손상 자손이에요. 네? 채권의 다른 이름이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줘라. 그게 다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이 개념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거의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 자, 이 회계학에서 현금의 유출입에 상관없이 그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가서 뭘 잡는다? 수익을 잡고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 처리하는 거. 그게 뭐다? 발생주의다. 발생주의. 네? 이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수익, 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 수익, 실현주의다. 주로 우리 회계학은 인도 기준, 판매 기준하고 진행 기준이 원칙이에요. 네? 그때 실현되는 걸로 봐요. 그러면 그때 실현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을 계산해라. 네? 비용을 계산해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발생주의는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는데 우리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은 원칙이 이 수익이 실현됐을 때 거기에 비용을 대응시켜라. 수익비용 대응이다. 이렇게. 그리고 예외로 비용이라고 하는 걸 대응시키기 어려우면 단기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예외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이렇게도 할 수 없으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라. 방법으로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네? 결론이에요. 이렇게. 자, 수익은 실현됐을 때. 자, 실현은 주로 이 실현 요건하고 가등 요건이에요. 가등 요건. 자, 실현 요건은 뭐냐면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근데 가득은 의무 완료해야 된다. 이거죠? 완료 이렇게. 그때 수익을 잡는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그 자동차에다가 3천만 원, 팔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거 갖췄죠?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요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3천만 원 그 가격을 붙여놨는데, 요거 실현 요건은 갖췄죠? 근데 이거 갖췄다고 수익을 잡는 게 아니고, 가등 요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고객이 와서 그 사람한테 인도를 해야만, 자, 이게 이제 가등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요때 가서 수익을 인식하자. 요때 가서. 수익을 인식하자. 그러면 그 자동차 만드는데 원가가 만약에 2천만 원 들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 아직 수익을 인식 안 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제품으로 잡아놨다가 수익이 인식됐을 때 그 비용을 대응시켜라. 자, 그것이 바로 매출액이고 원칙이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를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직접 대응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회계학은. 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회사에 자동차를 팔아서 매출액이 생기고 그 자동차의 매출 원가가 직접 대응됐는데 그 팔기 위해서 그 영업사원들이 일하고 급여죠. 급여.
근데 그게 과연 이 매출액과 얼마나 대응되는지 이거 직접 대응시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단기 비용 처리해라. 네? 그래서 이게 판관비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판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매출액에 이걸 간접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대응시킨다. 이렇게 간접 대응. 결론은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켜라 이거예요. 네? 이것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맨 마지막으로 직접 대응시키기 어렵고 간접 대응시키기 어려우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하래요. 회사에서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분명히 이 매출에 공헌했죠. 근데 얼마만큼 공헌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용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네? 비용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발생주의. 자, 이거는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발생주의에는 이연 항목, 발생 항목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거기 그 이연 항목, 발생 항목 그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연 항목이라고 하는 거. 이연 항목은 단기 수익 비용이 아니에요. 단기 수익 비용이 아니다. 단기 수익 비용이 아닌데 현금이 들어왔고 현금이 유입됐어요. 또 현금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단기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갔다. 그래서 앞에 무슨 말이 다 달라붙어요? 앞에 뭐가 붙어요? 이연 항목은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는데 당해년도 수익 비용이 아니래요. 그럼 앞에 뭐가 붙어요? 선급이 붙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게 이연 항목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자, 그다음 발생 항목 봐보세요. 자, 발생 항목은 단기 수익이에요. 단기 비용이다. 단기 비용이다. 자, 그런데 현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현금이 유입되지 않았다. 현금이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앞에 무슨 말 붙어요? 미지급. 그러니까 돈은 안 받고 돈은 안 줬는데 이번 연도 수익 비용이다. 네? 그럼 여러분들 분계할 때 이렇게 나와요. 차변에 요거 수익이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수익을 잡아줘야죠. 이렇게. 이런 분계가 나온다. 그리고 요 밑에는 자, 비용이죠. 그리고 대변에 뭐에? 미지급 비용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요거. 여기 위에는 무슨 말, 어떤 분계가 이루어질까요? 당해년도 수익이 아니래요. 그래서 당해년도 수익으로 잡았으면 수익을 없애야 돼요. 이게 선수 수익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당해년도 비용이 아니니까 선급 비용, 대변의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죠.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좀 알아두시라. 요거 선급 비용, 자 이거 선수 수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자, 이거다. 근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시켜서 보면은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본인데 여기를 이익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익은 누구 몫이기 때문에? 주주 몫이기 때문에. 그럼 봐보세요. 자산이 늘면 이렇게 늘어요. 그러면 부채가 일정하다고 보면 이익도 어떻게 된다? 같이 늘죠.
이 개념 알아두세요. 자,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익도 어떻게 된다? 는다.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부채 보세요. 부채가 늘면, 이거 부채가 늘었다고 쳐요. 부채가 늘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에? 그럼 이거 부채가 늘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 에? 이렇게.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오류 수정 문제가 나오는데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됐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막. 과대계상되면 어떻게 손익에 영향 미치냐?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면 이익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대계상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 수정 전 이익에서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면, 재고가 과대계상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이익도 과대계상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과대계상된 거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원래는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지만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 이거야. 이 자산이 과대계상되면 빨리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자, 봐보세요. 부채가 과대계상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또 헷갈리죠 또. 부채가 과대계상되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과소계상되어 있죠. 얘가 지금 잡혀 있으면 수익을 그만큼 빼버렸잖아요 지금.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가 보네 이게. 그러면 일단 요거 이연 항목이고 발생 항목이에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우리 오류수정에 가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성급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어떻게 돼? 과대계상되면 자산이 과대계상되면 이익이 어떻게 돼요? 과대계상.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게. 나중에 오류수정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할 건데 객관식 문제 풀을 때는 바로 미치는 영역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선수, 성급, 미수, 미지급,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과소계상, 이 5가지 과대과소계상,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다. 그것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원리는 뭐다? 이거다 이거.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알고 있냐. 자, 이제 거기 5절에 이제 질적 특성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 대신 오늘 나간 거 있죠. 자산부채 자본 간의 관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지금 이거 발생주의 이 내용 좀 알자. 반드시 좀 정리하자. 이렇게. 자,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